기본수 받으셨네. 좋으시겠다. 1월부터 공부할 때는 이제 오전반은 1시 반에서 2시까지 수업해야 됩니다. 기본수 가져갈 때는. 기본수 끝나면 수업을 2시까지 할 필요가 없는데 기본수 과정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기본수 과정이 충분히 되셔야만 기출문제 풀이가 돼요. 수업을 일부러 오래 할 필요는 없는데 어쨌든 최대한 해가지고 해보죠. 수업은 빠지면 안 되겠다. 지금 사진, 얼굴 사진 찍어놓고 5월달에 또 사진 찍어보고 8월달에 사진 한번 찍어보면 완전 얼굴이 달라. 지금은 분도 바로 가잖아요. 머리도 감고. 나중에는 모자 쓰고 나온다. 고교. 뭐 일 있는 거 아니지? 자, 여기 보시고. 손해배상 책임을 보정하기 위한 조치인 보정은 당연히 상대방을 위한 제도입니다. 예외 없이 설정을 해야 합니다. 개업 공인중개사를 위한 제도가 상대방을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중개업을 하고 싶으면 공인중개사법상 종별이 개업 공인중개사 종별이 몇 사람이에요? 3사람. 농협도 있죠. 다른 법률. 어쨌든 주된 사업이 중개업이든지 부수주를 하든지 중개업을 하고 싶으면 공인중개사법인 이 법에 따른 개업 공인중개사 종별 3사람이든지 다른 법에 따라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농협이든지 예외가 있다 없다. 예외가 없이 설정해야 한다고. 그래서 기출문제는 다른 법률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 다른 법률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다 하면 누굴 의미하고? 지역농협. 또 중개업을 하는 경우 업무 보정은 설정하지 않아도 된다. OX? 틀렸다. 예외 없이 설정해야 합니다. 개념만 좀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보정 설정 신고인데 타이틀에 나와 있듯이 설정은 예외가 있다 없다. 상대방을 위한 제도니까 설정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신고는 원칙 해야 한다 돼 있죠. 신고는 해야 한다 뒤에 뭐가 붙어 있어요? 다만이 붙어 있다. 그 말은 예외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 그 말입니다. 설정은 반드시 해야 되고 신고는 원칙 해야 되지만 신고는 생략할 수 있다. 내용은 보증기관이 보증 설정했습니다는 사실을 등록관청에 통보한 때 예를 들면 90% 이상이 협회하고 공제 계약을 해서 중개사무소 들어가면 공제 증서가 게시되어 있어요. 공제 증서가 있단 말은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서 업무 개시 전에 공제 계약을 해서 공제 증서가 걸려있다는 겁니다. 원칙은 업무 개시 전에 보증을 설정했다면 만약에 공제 계약했다면 공제 증서 사본을 갖춰서 등록관에 신고를 가야 돼. 근데 공제 사업자인 협회가 여기 같으면 남구청장에게 팩스 넣어준다고. 네 관할 지역 내 개업 공인중개사 갑이 협회 나하고 공제 계약했습니다. 는 사실을 등록관청에 통보 넣었다. 그럼 등록관청이 알고 있다. 있으면 그때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그럼 당연히 기출문제는 통보한 경우에도 신고해야 한다. 틀렸습니다. 법인은 이중 등록할 수 있나요? 절대 이중 등록 있을 수 없다고 그랬죠. 사람이 공인중개사 법인이 사람이 등록의 요건이기 때문에 사람은 쪼갤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법인은 분사무소 둘 수 있지만 분사무소는 등록하는 가게가 아닙니다. 등록은 주사무소만 등록하고 분사무소는 설치 신고합니다. 주된 사무소만 등록증이 있고 분사무소는 신고하긴 씁니다. 법인이 분사무소를 두고 싶다. 추가로 보정 설정해야 되겠죠. 2억 이상. 좀 이따 금액은 보시고. 여기 디귿에 다른 법률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다. 다른 법률 규정에 따라 나오면 지역농협 기억하시면 되죠. 얼마? 2천만 원 이상. 설정하고 원칙은 신고해야 합니다. 이거 나중에 암기사항이고요. 자, 개념을 한 개 잡으시면 돼. 보정 설정 방법만 구분할 줄 아시면 돼요. 보정 설정을 업무 개시 전에 보정을 설정해야 한다 할 때 그 방법은 3가지 중에 한 가지 선택하시면 된다. 보증보험에 가입하든지 서울보증보험 있죠? 보증보험 가입하든지 공제에 가입하는 것은 협회에서 공제 사업을 하니까 협회하고 공제 계약에서 공제 가입하든지 공탁한다는 말은 내가 설정해야 할 금액이 만약에 2억이다. 설정 금액이 2억 원에 대해서
현금이나 또는 국채나 공채처럼 채권이 유가증권을 직접 공탁기관이 법원이면 법원에 직접 맡기는 돈을 맡기는 게 공탁이에요. 그러면 요 보증보험 공제 공탁 중에 한 가지 선택해서 설정했다면 신고를 하면 되고 보증기관이 통보하면 신고를 생성할 수 있는데 요 개념을 반드시 구분하시면 돼요. 보증보험에 가입한다, 공제에 가입한다 말은 내 돈을 직접 맡기는 게 아니고 보증보험료 내고 또는 공제료 내고 가입한다는 겁니다. 여기는 돈을 직접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 보증보험료 내고 공제료 내고 보증보험 계약을 공제 계약하게 되면 보증보험회사나 공제사업자인 협회가 몇 년 보장해 주는가? 1년 보장해 줘요. 그 1년마다 갱신하는 것이 보증보험 공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공탁은 내 돈 2억 원이 공탁되어 있다면 보증의 효력은 계속 유지가 되겠죠. 내가 폐업할 때까지, 개업공인에서 내가 사망할 때까지 계속 기간이 있나요, 없나요, 이게는? 법에 정한 금액을 공탁해 두면 계속 유지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개념 정의하실 것이 기간이 적용되는 것은 보증보험하고 공제는 1년 보장받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이 있다 없다. 만약에 2024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만기로 하고 보증보험료 공제를 내고 계약했다면 2024년도 12월 31일까지만 보증보험에 공제효력이 남아있고 2025년도 1월 1일 돼버리면 이미 설정한 1년 기간이 끝난 다음이죠. 보증효력이 없어지면 다시 가입해야 되겠죠.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근데 공탁은 기간이 있다 없다? 없으니까 기간 만료로 인하여 라는 질문이 나오면 뭐는 빠지고 공탁은 빠지고 보증보험 공제 두 가지만 적용됩니다. 그러면 언제까지는 효력이 남아있고 12월 31일까지 효력이 남아있죠. 만료일까지 다시 보증을 설정해서 신고해야 한다. 개념만 구분하시면 돼요. 기간이 적용되는 것은 보증보험 공제 두 가지밖에 없고 기간 만료로 인하여 다시 설정하여 신고해야 한다 나오면 공탁은 빠집니다. 두 번째, 보증보험 공제 1년의 의미는 뭐인가? 지금 2억 원을 설정했다. 보증보험 공제. 그럼 2억 원 한도 내고 보장받는 1년 기간 내이면 몇 건이고 다 보증보험금이나 공제금을 지급할 것인가? 보증보험 공제에 가입한 개업공인회사가 설정 금액이 2억 원이고 보장받는 기간이 1년이면 1년 기간 내에 보장 금액 2억 이내이면 몇 건이고 다 보증보험금이 공제금이 지급될 것인가? 보증보험 공제 1년의 의미는 딱 한 건을 보장해주게 한 제도입니다. 1월 달에 설정하고 2월 달에 사고치고 3월 달에 보증보험금이 공제금이 지급돼 버리면 한 건 보장되었죠. 남은 기간은 자동 소멸이에요. 보증 효력이 있나 없나요? 없으니까 다시 가입해야 돼요. 자, 그래서 기간 만료가 적용되는 거하고 적용되지 않는 거하고 일단 구분하시고, 공탁금은 직접 내 돈을 걸었다 지금. 공탁한 개업공인회사가 중개업을 폐업할 수도 있죠. 사망할 수도 있죠. 공탁한 2억 원을 바로 회수할 수 있겠나 없겠나요? 지금 공탁한 이유는 나의 고의 과실, 장소 제공으로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로 나중에 발생될 수 있는 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가 공탁이었죠. 내가 사망 폐업을 이유로 다 회수해버린 다음에 2억 원 다 회수했다. 추후에 고의 과실이 밝혀져서 재산상 손해가 발생될 수도 있다. 그러면 이때 발생되는 재산상 손해를 보장해주기 위해서 공탁해 두었는데 그 전에 사망 폐업을 이유로 다 공탁금을 회수한 다음이면 추후에 밝혀질 수 있는 재산상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해 줄 수가 없으니까 돈을 직접 금액을 맡기는 공탁인 경우에는 사망 폐업하에도 추후에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대비해서 3년 이내에는 회수하지 못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공탁을 많이 하겠나요? 안 하겠나요? 법인인 개업공인에서는 비용 처리 문제도 있기 때문에 법인만 일부 하는 것이지 개인은 2억 공탁할 밖에야 그 2억 가지고 투자해 놓는 게 낫겠죠. 다른 부동산에. 그죠? 보통 90% 이상의 공제에 가입하는 경우가 있고 공제에 가입하면 공제료하고 보증보험료하고 보증보험료가 한 반밖에 안 돼요. 공제료가 좀 더 비싸.
그래서 저는 뭐 중개업을 한다고 법인 차려놨는데 중개업을 지금 할 수가 없잖아요. 학원 수업을 다니니까. 그죠? 다른 회사가 나중에 주식회사 이렇게 만들게 되면 대표자를 한 사람만에게 뽑아놓으면 불편해요. 대표. 그러니까 상법에는 각자 대표 제도가 있어요. 자본을 만약에 5천만 원 설립하는데 두 사람이 같이 투자했다. 각자 대표를 만들어 놓으면 대표를 두 명 하는 거예요. 2명 등기할 때. 물론 등록증에는 한 사람 대표 이름이 올라와요. 그럼 두 사람 해놓으면 네가 중개해서 하면 다른 사람 도장 필요 없이 네 도장 찍으면 되고 제가 중개하면 제 도장 찍으면 되니까 그렇게. 저는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협회 뭐 한방 같은 게 인터넷 이용할 필요가 없으니까 보증보험료가 제일 쌉니다. 보증보험료는 싼데 중개업을 본격적으로 하는 사람은 보통 협회 공제 계약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이용할 정보가 많다는 겁니다. 협회 가입하면. 자, 공탁금은 추후에 밝혀줄 수 있는 재산상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서 3년 이내는 회수하지 못합니다. 그 다음 보증은 이미 설정했는데 보증을 다른 보증을 변경할 수 있겠나 없겠나요? 그냥 느끼신 대로 대답하시면 돼. 정답을 원하는 거 아니에요. 6월까지는 계속 질문하고 이거 누가 씁니까? 원장님이 쓰시는 거예요? 인터넷 보니까 온갖 선생님들이 서울에 있는 선생님들이 형님 그 한 개 선물해 드릴까요? 이렇게 이거 이렇게 합니까? 아, 효과는 있겠다. 여기 사람이 들어가 버리면 이게 안 보이니까 이렇게는 의미가 있겠다. 그죠? 상관해야 되겠네. 보증은 변경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보증의 효력만 유지가 되면 얼마든지 변경이 된다. 만약에 처음에 보증보험에 가입했다. 지금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중개업하고 있죠? 공제로 변경할 수도 있다 없다?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럼 보증보험을 먼저 해지하고 변경할 수 있겠나요? 해지해버리면 상대방을 위한 보증이 없어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해지 후 변경이 아니고 이미 설정한 그대로 두고 변경을 먼저 한 다음에 다른 보증으로 유지가 이어지면 그때 나중에 해지를 해야지. 해지 후 변경이 아니고 이미 설정한 보증을 그대로 둔다. 그 말을 표현하면 이미 설정한 보증의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먼저 다른 보증으로 변경 설정한 다음에 나중에 해지한다. 아시겠죠? 이런 개념만 잡으면 이것 때문에 틀리진 않는다는 거예요. 보증보험 공제만 기간이 있습니다. 공탁은 기간이 없다. 한 개 구분하시고 공탁금은 직접 돈을 맡기기 때문에 사망 폐업하에도 3년 이내는 뽑아 쓰지 못합니다. 보증은 변경할 수 있는데 해지를 먼저 하고 변경하는 게 아니고 보증은 유지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미 설정한 보증에 효력이 있는 기간 중이다. 그런 것만 구분할 줄 아시면 돼요. 설정 금액은 법인이 아닌 개인인 개업 공용사는 최소 얼마? 2억 이상. 얼마까지라고 상한선 제한이 있나 없나요? 최소 제한이 있지만 상한은 제한이 없다. 이런 건 또 시험에 나와요. 법인은 주된 사무소 얼마? 4. 분사무소마다 2억씩. 3개의 분사무소를 두고 있다. 법인이 설정해야 할 최소 금액은? 법인이 하게 되면 주사무소하고 분사무소를 다 포함한 개념이니까 3개의 분사무소 2억, 2억에는 6억이고 주된 사무소가 4억이니까 최소 얼마? 10억 이상. 이렇게 시험 나오기도 하고. 지역 농협처럼 다른 법률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다는 하면 얼마? 2천만 원 이상. 농협이 도의업소가 2천만 원 이상이 아니고 농협은 주된 사업이 중개업이 아니고 부수적으로 조합원 간의 농지 매매 견인 임대차 중개할 때 공인중개사법상 보증은 예외가 없으니까 티는 내라, 표시는 내라 그런 취지에서 2천만 원이에요. 처음에 500만 원이었다가 1,000만 원이었다가 올린 게 2천만 원이에요. 보증은 변경할 수 있다. 이미 설정한 보증의 효력이 있는 기간, 이게 키워드. 기간 중에 다른 보증을 변경하는 것이지 기간이 만료되는 즉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해지 후 변경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기간 만료란 단어가 뜨면 뭐는 빠지고 보증 설정 방법 3가지 중에서 기간이 없는 것이 뭐? 공탁은 빠지고 보증보험 공제에 가입한 넣으면 언제까지는 효력이 있으니까 기간 만료일까지 다시 보증을 설정하고 증명서를 가서 신고해야 한다.
손해배상금의 지급 청구. 개업 공인중개사의 고의과실, 고용인의 고의과실, 장소 제공으로 인해서 재산상 손해 입은 사람이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직접 배상 청구할 수도 있다 없다.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없다. 민법에 따라 전액 청구할 수도 있고 보증기관에 청구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이만큼 니하고 계약한 개업 공인중개사의 고의과실, 고용인의 고의과실, 장소 제공으로 인해서 이만큼 재산상 손해 입었으니까 이 서류 보시고 이만큼 보증보험금, 공제금, 공탁금 내달라고 해야 되겠죠? 중개 의뢰인이 손해배상금으로 보증보험금 등을 지급받고자 한다면 배상 청구하러 가는 거니까 뭘 가져오라고요? 합의서나 판결문 사본 등을 첨부해서 보증기관에 청구합니다. 그러면 청구받은 보증기관이 배상했겠죠? 손해배상했다면 손해배상 후 며칠? 손해배상 책임조항에서 숫자가 제일 잘 나오는 게 이겁니다. 손해배상 후 15일, 손 15죠? 나중에 암기할 때 손 씻고 이렇게 암기해. 손해배상 후 15일. 그 다음에 두 번째 개념은 보증보험 공제는 1년 보장받는 기간 동안에 몇 건만? 한 건을 배상해주기 위한 제도면 보증보험금이 공제금이 지급되었죠 지금? 남은 기간 효력이 없죠? 손해배상 후 보증보험하고 공제는 뭐하고? 다시 가입으로 가야 되고 공탁금 2억 원 그런데 3천만 원 빠져나갔다. 남은 돈이 1억 7천밖에 없죠? 최소 금액이 2억 이상은 돼야 되잖아요. 공탁금은 직접 돈을 맡기는 것이고 법에 정하고 있는 최소 금액에서 부족하게 있는 금액은 채워 넣어라. 뭐? 보증. 시험에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요즘 시험은 앞에 숫자는 맞게 놓고 뒤를 살짝 돌려요. 보증보험금으로 손해배상했다 이렇게 떴어요. 보증보험금으로 손해배상했다. 그럼 며칠요? 15일 이내에 다시 가입입니까? 보전입니까? 보증보험금. 다시 가입해야지 보전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요. 개념을 보증보험금이나 공제금은 손해배상이 되었다면 남은 기간 없으니까 다시 가입이고 공탁금은 빠져나가서 법에 정한 최소 금액이 안 되면 채워 넣어라. 보전 개념. 짝을 잘 지으시면 돼요. 그래서 앞에서 하신 것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직접 청구하겠다 말은 사고 친 그 사람에게 직접 청구하겠다 말이니까 어떤 법에 따라서? 민법에 따라서 전액 청구할 수가 있고 보증기관에 나오면 민법에는 없는 제도니까 공인중개사법상 배상책임 범위니까 개업 공인중개사가 설정한 금액이 2억이면 2억 한도 앞에서 2억 설정한 개업 공인중개사의 고의로 또는 중대한 과실로 2억 2천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되었다. 그러면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청구할 수 있는 범위는 얼마? 2억 2천 전체에 대해서 보증기관에 청구할 수 있는 금액 얼마? 2억. 그럼 한도 초과는 2천만 원 더 이상 보증기관에 청구할 수가 없으니까 누구 상대로 해서? 개업 공인중개사 상대로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 이 정도가 시험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중개가 완성되었다. 계약이 체결되면 마무리 작업이 세 가지인데 앞에서 거래계약서 교부해야 한다. 설명서 교부해야 한다 했죠. 마지막이 계약서 확인설명서 교부한 다음에 계약 체결 후에 확인설명 과정에 추후에 고의과실이 밝혀져서 재산상 손해가 발생될 수가 있고 그 경우에 대비해서 내가 업무개시전에 뭘 해놨다고? 보증 설정했다고? 중개가 완성이 되면 뒤에 짝꿍이 누구에게? 완성이 되면 하면 두 사람 다 완성되기 전 하면 확인 설명이니까 매수임자 이게 기본이고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을 내가 계약한 기관이 어디이고 그 기관의 소재지가 어디이고 내가 설정한 기간이 언제까지이고 금액이 얼마까지입니다 라고 설명하고 요대로 설정되어 있는 것을 증명이 되니까 관계증서 사본을 교부하거나 전자부 제공해야 한다. 예를 들면 공인중개사 협회하고 공제계약을 한 개업공인중개사이면 중개가 완성되면 당사자 두 사람 앉혀놓고 계약서 교부하고 설명서 교부한 다음에 추후에 혹시
내 고의과실이 밝혀져서 재산상 손해가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계약한 기관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입니다. 그 기관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설정한 기간이 2024년도 12월 31일까지고 설정한 금액이 2억 원입니다라고 설명하라고. 그러면 중개사무소에 공제증서가 게시되어 있다, 게시가 안 되어 있다? 게시된 걸 복사해줘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복사해서 받은 사람이 나중에 추후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될 수 있다 없다? 있으면 어디 가서 협회 거기 찾아가가지고 배상 청구하라 그 말입니다. 여기까지가 손해배상 책임입니다. 결국은 나중에 이제 정리는 이제 이렇게 한 거죠. 등록한 사람이 처음에 신규로 보증 설정할 때는 언제까지? 업무 개시 전. 보증은 기간 만료 나오면 공탁은 빠지고 언제까지? 기간 만료일까지. 보증은 변경할 수 있다? 이미 설정한 보증에 효력이 있는 기간 중. 손해배상 후 며칠? 15일. 분사무소인 때는 설치 신고 전. 여기 이제 기간을 묻는 숫자 묻는 가장 키워드이고. 판례는 다음에 합시다. 책 한번 봅시다. 거기에서 63페이지 8번의 손해배상 책임 및 업무 보증 설정 의무 있죠. 박스 있죠. 법제 30조 1항 있죠. 1항 누구는 개업 공인중개사는 밑줄 하시고 끝에 둘째 줄 끝에 배상할 책임이 있다 밑줄. 뒤에 다만에서 예외 조항이 있나 없나요? 일항의 둘째 줄 끝에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해서 끝이고 다만 예외 조항이 있나 없나요? 없다. 그러니까 무상으로 중개해도 배상 책임이 있다 없다? 이 내용이잖아요. 무상으로 중개하는 경우에도 앞에 나왔듯이 확인 설명 의무가 있고 위반하여 손해가 발생되면 배상 책임이 있다. 예외 조항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 지금 체크하실 내용이 개업 공인중개사는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규정이 나오면 고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 책임인가 고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 책임인가 그걸 따지려면 앞에 2항의 첫 번째 개업 공인중개사는 그 다음 뭘 하는 경우 중개 행위를 하는 경우 그게 키워드예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한다. 행위사인 때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 할 때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돼요? 고의 또는 과실이 꼭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법상 배상 책임은 모든 손해가 아니고 어떤 손해만? 재산상 손해만. 기출문제 풀어주시면 한 개 한 개 함량을 답하는 겁니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로 손해 가한 경우 재산상 손해뿐만 아니고 비재산적 손해에 대하여도 이 법에 따른 책임이 있다. OX. 틀렸습니다.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만 이 법에 따른 책임이 있지. 비재산적 손해, 정신적 피해는 이 법에 따른 책임이 없다. 이 항은 우리 법에 없는 특별조항이니까 개업 공인중개사는 끝에 책임이 있죠.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했다. 사고는 누가 친 거예요? 다른 사람이 사고 쳤는데 어디에서 사고가 발생된 겁니까? 내 가게에서 발생됐기 때문에 내 고의 과실을 따집니까? 안 따집니까? 따질 필요 없이 책임져라. 그때는 무과실 책임. 그래서 이런 손해를 보장해주기 위해서 상항에 업무 개시 전 밑줄까지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해야 한다. 공탁해야 한다. 뒤에 다만에서 예외 조항이 있나 없나요? 없단 말은 예외 없이 설정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1항하고 2항을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1항, 2항 가장 큰 차이점은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인가 아닌 경우에 따져서 하는 경우에는 고의과실이 있어야 되고 장소 제공의 경우에는 고의과실 관계없이 그걸 따질 줄 아시는 게 핵심입니다. 넘기시고 업무 보증 설정에서 동그라미 2번 보증 설정할 때 최소 금액 제한은 있다 없다? 박스에 2억 이상 4억 이상 돼 있죠. 박스 옆에다가 최소 제한은 있으나 상한은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 그렇게도 적을 줄 아시고
박스 밑에 3번에 보증 설정은 원칙은 신고해야 되죠. 설정하여 증명서류 갖춰서 등록한 신고해야 한다. 뒤에 다만이 있나요 없나요? 다만이다 그러면 반드시 예외 없이 신고하는 것은 아니에요. 설정은 반드시 하지만 신고는 원칙해야 되지만 보증기관이 보증 설정했습니다는 사실을 등록관청에 통보를 넣어줬다. 등록관청이 알게끔 했다면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자, 양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 보증은 변경할 수 있다 없다? 변경 언제예요? 기간 중, 그죠? 둘째 줄에 이미 설정한 보증의 효력이 있는 기간 중만 체크하시면 되고, 동그라미 2번에 기간 만료 뜨면 뭐는 빠지고 공탁 X 적을 줄 아셔야죠. 기간이 없는 공탁은 기간 만료로 인하여 라는 규정이 적용될 리가 없다. 그럼 언제까지 설정하면 돼요? 둘째 줄 만료일까지. 동그라미 2번 보고 있는 겁니다. 중개가 완성되었습니다 하면 누구에게? 거래 당사자에게. 마무리 작업이 세 가지입니다. 거래계약서 교부했죠? 설명서 교부하고 배상 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고 관계증서 사본을 교부하거나 전자문서 제공해야 한다. 보수만 간단히 보고 마실게요. 그 돈을 어떻게 받는 게 우리한테 중요하니까요. 실무에서 많이 걸리는 게 초과에 받아가지고 검찰청에 불려가고 경찰에 불려가는 이유가 가장 흔한 게 초과 수수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부를 다 했다면, 그래서 계약이 이루어졌다면 그 대가로서 받는 것이 중개보수 실비입니다. 중개보수도 받을 수 있고 실비를 받을 수도 있는데 일단 개업 공인중개사의 보수는 두 가지입니다. 중개를 해서 중개 완성 대가로서 받는 것이 중개 보수이고 중개 완성 관계 없이 받을 수 있는 게 실비다. 실비 규정은 두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아파트 단지에서 중개받는 사람은 등기부 발급 비용이 1,000원입니다. 이게 청구해요? 등기부 발급 비용 1,800원 이게 달라고 이야기해요? 부동산 통해서 계약해 본 적이 없으시다? 부동산 통해서 계약해 보신 적이 없으시다? 실비는 받을 수 있어. 등기부 발급 비용, 대장 발급 비용. 만약에 울산광역시 남구에 중개사무소 두고 있는 부동산에 사는 주소지는 울산인데 저기 고향에 거제에 있는 땅을 내놓을 수 있나 없나요? 그래 현장 가려면 교통비 들 거 아니에요? 제주도 갔다 오려면 항공료 들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실비로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원거리에 있는 물건이면 약정을 해요. 교통비하고 실비대로 영수증 첨부해가지고 주셔야 됩니다.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파트 단지 밑에 있는 사람은 등기부 발급 비용 800원 주시고 이렇게 안 한다는 겁니다. 포기를 많이 한다는 거지. 그래서 성격은 계약을 중개해서 계약이 체결되면 그때 대가가 중개보수이고 계약 체결 관계없이 소요된 비용이 실비이다. 그러면 중개보수는 중개 대상물 종류가 5가지이죠. 중개 대상물 5가지 종류마다 각각 정하고 있는 거 아니고 중개 대상물 5가지를 크게 뭐로 구분한다. 주택의 경우하고 주택 외의 경우로 구분해서 나대진 토지, 상가 건물, 공장 건물이나 임목, 공장, 광업재단은 주택 외로 빼놓고 주택하고 주택 외로 구분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시험에 나왔던 것이 이겁니다. 공매는 자산관리공사에서 실시하는 공매는
법원에서는 경매는 중개 대상물은 아니죠. 그런데 넓은 의미로 보면 우리가 아는 중개 대상물, 부동산에 나온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매매 교환 임대차 계약을 알선하는 목적은 취득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공매 넘어온 부동산, 경매 넘어온 부동산은 부동산에 나온 중개 대상물은 아니지만 넓은 의미로 보면 경매, 공매 대상 부동산의 권리 분석해주고 위험성이 있다 없다는 것도 알선, 정보 제공하는 것도 경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입장에서 보면 판례에서 뭐하고 같다. 중개하고 똑같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공매 업무를 수행하고 받게 되는 보수도 중개 보수에서 정하고 있는 한도를 초과하면 안 된다. 공매 대상 부동산의 취득 알선도 중개 보수 규정이 적용된다는 말은 한도 초과하면 처벌하겠다는 뜻이에요. 자, 실비는 받을 수 있는 항목이 두 가지입니다. 나중에 부담자 먹고 나시면 돼. 거지에 있는 물건을 해놨다. 그러면 확인하려면 현장 가서 누가 점유하고 있는지 가봐야 되겠죠. 교통비하고 숙박료 등은 누가 부담하겠나요? 권리관계 확인에 드는 비용은 누가 부담하겠나요? 매도인이 부담하겠나요? 매수인이? 매수인이라 생각해 보시라고 그러면. 매수인? 제가 부동산이에요. 거기에 있는 땅을 소개했는데 이제 현장 안내 갈 거 아니에요. 현장 안내 차를 이제 모시고 간다고. 거가대교 지나가 보셨죠? 거가대교 밑 옆에 보면 휴게소가 한 개 있다. 뭐 커피 한잔 하고 가시죠. 제가 소장이 그럽시다 하고 커피 한잔 먹고 이제 출발하기 전에 이 지금 교통비하고 사장님이 내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내겠습니까? 그러니까 매수 임차인은 아직까지는 물건에 관한 정보가 전혀 없기 때문에 개업 공인인사가 종교사가 확인한 자료 가지고 매수 임차인 데리고 현장 안내 가서 설명할 의무가 있죠. 그러니까 확인에 드는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한 게 아니에요. 매도인이 네가 내놓은 물건을 내가 조사 확인해서 잘 설명하기 위한 비용이니까 매도임진이 부담해요. 부담자가 이건 매수 임차인이 부담하고 이건 매도임진이니까 실비는 계약 체결 관계없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부담하는 항목은 두 가지밖에 없고 한 개만 기억하시면 돼. 이 까먹으시면 안 돼. 이제 권리관계 확인에 드는 비용은 누가 부담한다고요? 매수인이 아니라니까요. 매도인. 그러니까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개업 공인에서는 중개부수 한도 받고 실비도 받을 수 있다 없다? 각각 받을 수 있습니다. 법에서는 한도를 초과해 받으면 그때는 처벌하겠다. 실비도 딱 받을 수 있는 항목이 딱 적혀 있습니다. 마음대로 못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개 보수가 보통 시험에 계산 문제, 올해도 계산 문제 나왔지만 계산 문제 한 문제하고 그 다음에 서술형 문제 나오면 최대 두 문제까지. 조금만 더 봅시다. 방금 말씀드린 것이 중개 보수 제한 규정은 공매 대상 부동산 취득 알선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거 개업 공인중개사는 원칙 중개물을 다 했다면 보수를 받아야 되겠죠. 받는다 원칙 뒤에 뭐가 붙었어요? 다만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되었는데 누구 때문인가 보니까 개업 공인중개사의 고의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되었다. 무효 취소 해제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 개업 공인중개사에 있다. 밑으로 보면 귀책 사유가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있으니까 받을 수 없다. 그럼 실무에서 부동산 개업 공인중개사의 고의 과실 때문에 계약이 깨지는 경우가 많겠나요? 적겠나요? 어떻게 그걸 잘 아시지? 계약이 깨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손해배상 책임 문제는 빈번하게 발생되어도 계약이 무효가 된다, 취소 사유가 있어야 취소될 거 아니에요. 취소 사유는 민법 제한 능력자, 사기 강박 이런 것밖에 없다고. 그래서 과실로 인해서 손해배상 책임 문제는 빈번하게 발생되어도 계약이 깨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어쨌든 법에 따라서 원칙은 받는다. 다만 무효 취소 해제 원인이 개업 공인중개사의 고의 과실 때문에 계약이 깨졌다. 뭐 사기로 중개했다든지 그런 게 많겠죠. 그때는 보수를 받을 수 없다. 이것도 보시라고. 중개계약. 중개계약은 손님이 첫 단계 부동산에서 일을 맡기는 계약이죠. 중개계약할 때 얼마
주셔야 됩니다. 얼마 드리겠습니다라고 약정한테만 청구할 수 있겠는가? 약정이 없더라도 청구할 수 있겠는가? 앞에 중개기할 때 이렇게 말씀드렸죠. 결혼식장 가면서 소장한테 물건 내놓고 한다. 아파트 한 집 벗어나면서 소장이 보이면 창문 열고 소장님 101동 1501호 잘 부탁합니다 라고 하면 소장님은 뭐라고요? 잘 다녀오십시오 이렇게 하죠. 이게 뭐예요? 중개계약이지. 101동 1501호 내놓고 가겠다. 중개 드리겠습니다. 잘 다녀 이 말이죠. 중개계약할 때 얼마나 주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갔어요 지금. 그래서 중개계약할 때 얼마 지급하기로 한다라고 약정을 하지 않아도 중개계약서에 얼마 지급하기로 한다라고 명시를 하지 않더라도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해서 완성만 되면 당연히 보수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과실인 경우에만 받을 수 없습니다. 보수 지급 약정을 하지 않아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확정해서 공매 대상 부동산은 중개 대상으로 아니지만 판례에서 중개와 똑같이 봐서 중개부수 한두 규정은 적용됩니다. 그 정도 하시면 되고. 이미 수업은 끝나야 되겠다. 지금 집중력이 많이 없어졌다 지금. 중개 대상물을 크게 뭐하고 뭐로 구분한다고요? 주택하고 주택 외로 구분한다. 규정만 조금 비교할 줄 아시면 돼요. 주택은 핵심은 주택인 건축물의 핵심인데 주택 보수 규정에는 주택이 앉아있는 대지도 있나 없나요? 그래서 주택 범위에는 뭐까지는 포함하겠다. 부속 토지인 대지까지는 주택에 넣어서 계산하시면 된다. 국토교통부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어디에 승하고? 국토교통부요. 기본소 나중에 나올 때 법률이 있고 시행령 시행규칙이 있는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국토교통부령에서 만든다 해서 국토교통부령 시행규칙인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주택에 대한 보수는 상세한 내용 어디 정하겠다? 특별시 광역시 도의 조례로 정한다. 중개사무소가 울산광역시에 있다. 아파트 매매 계약 중개했다. 뭐 보고 계산하라고요? 울산광역시 조례 보고 계산해서 받아내라 그 말입니다. 주택은 시도 조례가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시험을 잘 나오는 것이 이겁니다. 주택 소재지는 경상북도 경주시에 있고 중개사무소는 울산광역시에 있다. 주택 소재지는 경상북도 조례고 중개사무소는 울산광역시 조례이죠. 다르면 주택에 대해서 중개보수 계산할 때는 뭘 기준으로 할 것인가? 공인중개사법상 시군구 특광도처럼 지역을 나누는 모든 기준은 다 중개사무소 기준이에요. 주택 소재지하고 사무소 소재지가 다르면 뭐 기준으로 받으라?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 조례법 봐야지 주택 소재지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앞에 등록관청 배우셨죠? 등록관청도 사무소 두고 등록하는 거 아니에요?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장. 부칙은 차등이 있다 없다? 차등을 받는다 했죠. 무자격자이기 때문에. 부칙의 의무지역은 특광도까지만 해요. 그 기준도 현재 사무소 기준에서 울산광역시에 부칙개업 공인중개사의 사무소가 있다면 어디까지? 울산광역시. 모든 공인중개사법상 모든 기준은 다 뭐다? 사무소 소재지. 그래서 이런 표가 이제 나온다는 겁니다. 칠판이 작다. 이게 국토교통부령이 정한 범위 내에요. 요 범위 내에서 각 시도 조례에서 요 범위 안에서 따로 정해라 그 말입니다. 보통 국토교통부령이 나오면 서울특별시에서 먼저 조례 만들고 서울특별시 조례가를 그대로 따오는 게 울산광역시 나머지 지역이에요. 현재 서울특별시 조례가 국토교통부령하고 똑같아요. 요 범위를 초과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럼 매매 교환이면 매매 금액이 5천 미만이면 몇 프로 곱하고? 1,000분의 6이니까 1,000분의 6, 0.6% 곱하고 만약에 주택인데 4천만 원짜리 매매했다. 몇 프로요? 0.6% 24만 원 나왔죠? 한도액은 얼마? 한도액 25만 원. 매매 대금에 대해서 요율 곱해서 나온 금액 산출된 금액과 한도액 비교해서 산출된 금액이 한도액을 초과하지 않죠? 그러면 얼마 받으라고? 24만 원. 이 24만 원은 매도 매수인 합산하여가 부담하는 거겠나요? 일방이 부담하겠나요? 일방이 부담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푸실 때는 일방이 부담하는 걸 계산해 놓고
문제에서 거래 당사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총액을 물으면 이건 일방이 부담한 거죠. 거래 당사자 하면 몇 사람이요? 곱하기 2에서 48만 원 구하고 매도인으로부터 하게 되면 24만 원 이렇게. 여기 밑에 빠져있는 15억 이상이면 0.7을 곱해요. 밑에 빠졌다 지금. 최대 15억 이상이면 0.7을 곱하라고. 그러면 밑에는 요 두 가지만 한도액 얼마까지 받으실 때 있죠. 밑에는 한도액 표시가 없다. 없다는 말은 금액별 0.4, 0.5, 0.0, 0.7 곱해서 나온 금액은 한도 제한 없이 다 가져가라고. 요건 보시라고. 2억 미만이면 몇 프로 곱한다고요? 1억 8천이면 2억 미만이죠. 0.5 곱하니까 90만 원 나왔네. 90만 원 다 받아야 못 받아요? 1억 8천은 2억 미만이고 0.5 곱해서 나온 금액이 90만 원이다. 한도액은 얼마? 그럼 얼마 받아요? 한도액을 초과해 받으면 처벌되니까 한도액 요걸 받아야 돼요. 당사자 총액은 160만 원. 그래서 종전에는 주택 매매 교환일 때 최고 상한율이 0.9였는데 0.7로 낮췄다는 겁니다. 주택 임대차도 최고 상한율이 0.8이었는데 0.6으로 낮췄어요. 중개 보수 부담을 줄이려 해가지고 매매 교환은 주택 매매 교환은 0.7까지만 임대차는 0.6까지만 받아야 한다. 요 표가 기본이고 요 표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를 정한다는 것이 법 규정이고 주택 외에는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주택 외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는 말은 똑같죠. 그런데 주택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어디 정한다고? 시도조례가 있었지만 주택 외에는 시도조례를 정한단 말이 있어요 없어요? 이런 걸 비교하시는 겁니다. 주택 외에 해놓고 시도조례하면 안 된다. 주택 외에는 시도조례표 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택 외에는 어떻게 나누는가? 두 가지로 나눠요. 주거용 오피스텔 있죠. 오피스텔은 다 건축물 대장상 용도는 업무시설입니다. 요 규정이 있기 전에는 오피스텔을 중개했다면 실제로 주거용으로 쓰는 경우가 많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표시가 이겁니다. 상하수도 시설이 들어갔고 입식 부엌이 있고 목욕실, 화장실이 따로 있다. 이게 주거용이에요. 실제로는 오피스텔인데 주거용 오피스텔을 중개한 경우에 이전에 이 규정이 없을 때는 소장들이 저희가 실제 용도는 주거용으로 중개했습니다만 우리가 중개보수 계산할 때는 건축물 대장상 용도대로 받습니다. 그래서 건축물 대장 보니까 뭐라 돼 있어요? 업무시설 돼 있잖아요. 0.9에 다 받아 먹었다고. 그래서 어쨌든 보수 규정은 부담을 줄여주라는 취지니까 조건이 주거용 오피스텔이고 전용이 얼마? 전용 면적이 얼마? 85제곱 이하인 주거용 오피스텔 때는 0.9% 받지 말고 85제곱 이하인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서 매매 교환 계약을 중개했다면 몇 프로만? 0.5%만. 주거용 오피스텔 85제곱 이하인데 임대차 계약 중개했다면 0.4%까지만. 그 주택 외에는 85제곱 이하인 주거용 오피스텔일 때만 이렇게 제한을 두고 요거 빼고 주거용 오피스텔도 85 초과할 수 있나 없나요? 초과하는 것부터 해서 나머지는 싹 다 토지 상가 건물이 있겠죠? 나머지는 다 0.9% 이내에서 협의해서 받는다. 그 나중에 부동산 하시려면 중개사무소 알아봐야 되겠죠? 중개사무소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중개사무소 들어가면 소장이 뭐라 하겠어요? 중개사무소 자리 나온 거 있습니까? 물어볼 거 아니에요? 우리한테 몇 프로라고 부르겠어요? 0.9% 달라고 하겠지. 0.9% 상한선이니까. 그 0.9%를 소장이 반드시 받을 권리가 있나요? 협의사항입니까? 협의사항이니까 우리는 들어가자마자 0.6% 드리겠습니다. 5%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던져도 돼요. 그럼 그럴 것 같으면 안 하겠습니다 하면은 딴 데 가면 또 그 물건이 있어요 없어요? 소장이 그냥 아주 뭘 알고 오신 것 같은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동네 어디 가봐도 0.6%는 다 받으니까 0.6% 합시다 이렇게 해요. 모르면 당합니다. 0.9%가 아니고. 주거용 오피스텔
전용 85제곱 이하일 때만 0.5, 0.4 제한받고 나머지 주택 외이면 몇 프로 범위 내에서 협의사항이다? 0.9% 범위 내에서 협의사항이다. 이렇게 해서 계산 문제까지 해서 두 문제 나온다.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날씨가 추우니까 조심하시고 연말 잘 보내시고 좋은 기운 가지고 1월달 뵙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